반갑습니다. 저는 나팅폰 사이고 언박싱을 통해 사양, 빌드 퀄리티 등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팅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시죠. 패키징은 전혀 변하지 않았네요. 뒷면에 풀탭을 당겨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꽤 멋집니다. 자, 나와야 하는데, 이제 나옵니다. 여기 안에는 폰이 들어있고 나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폰 본체를 꺼내 봅니다. 이제 부팅해 볼게요.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네요. 기본 제공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리콘이고 투명한데 사실 플라스틱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지저분한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충전용 타입C, 2 타입C 케이블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나싱에서는 자신들의 케이블, 그러니까 타입C 케이블에 약간 투명한 플라스틱 장식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었죠. 그게 좀 더 예뻐 보였어요. 그런 케이블은 나싱 라인업에만 제공되고 CMF 라인업에는 이런 별로인 케이블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건 CMF 폰이 아니라 일반 Nothing Phone 4A입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도 같이 들어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 있는 유심 툴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한 거죠. 여기 보시면 실제 CMF 폰에는 이런 종류의 유심 툴이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바로 기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실제 베젤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빠르게 초기 설정을 진행할게요. A 라인업에서는 베젤이 꼭 가장 좋은 편은 아니었죠. 여기서는 검은색 화면 덕분에 베젤이 좀 감춰져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자, 됐네요. 이제 베젤이 보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건 그녀가 한 말이죠. 그래도 폰은 여전히 꽤 괜찮아 보여요. 이제 뒷면을 보면 디자인도 꽤 괜찮아요. 이건 전형적인 나싱 스타일의 디자인이에요. 거의 투명한 뒷면이죠. 유리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아래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디자인 선택일 뿐이에요. 실제로 투명한 뒷면이 아니라서 배터리가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전히 이 디자인을 위해 추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어서 아마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라벨이나 회로 같은 실제 뒷면을 그냥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 라인업에서는 이 제품이 좀 더 저렴한 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희생이 있을 거고 이제 어떤 걸 받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가격부터 확인하고 싶은데 이 기기는 대략 380유로 정도에 출시됐어요. 와, 이거 그렇게 저렴한 폰은 아니네요. 그게 폴란드에서도 맞는지 제가 빨리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거의 2000GWT, PLN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엔 그게 한 600, 그러니까 400유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400유로보다도 약간 더 비싸네요. 네, 가격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C, 말이 나는 출시 가격이 389유로, 379파운드 정도라고 말하네요. 저한테는 400유로, 심지어 420유로가 넘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중급기 쪽에 더 가까운 가격대라 이제 그 가격에 어떤 걸 제공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만지게 될 부분이죠.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한 말이죠. 이제 6.78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AMOLED, 120Hz, 주사율, 10억 가지 색상, 터치 입력을 위한 2160Hz, 초고 주사율, HDR10+, 그리고 무려 4500니트의 최대 밝기를 자랑합니다. 해상도는 1224 곱하기 2720 픽셀이고 인치당 440 픽셀의 밀도, 20대구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코너 고릴라 글래스 7i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레벨 7 정도입니다. 질이 아니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오는 사파이어에 좀 더 가까운 수준이라서 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베젤을 제외하면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고 정말 꽤 훌륭해 보입니다. 이제 밝기 측면에서 실제로 밝기를 최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최대 밝기입니다. 더 밝아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4500니트처럼 보이지 않아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손전등을 비추면 4500니트의 최대 밝기로 올라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제 카메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트리플 카메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과는 달리 우리는 실제로 3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2개나 3개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2개의 메인 카메라는 각각 5천만 화소이고 조리개 값은 f1.9와 f2.9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24mm 광각 렌즈이고 f2.9는 80mm 페리스코프 망원 렌즈입니다. 그리고 800만 화소 f2.2 15mm 120도 초광각 렌즈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로는 아쉽게도 4K 30프레임까지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80p에서는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슬로우 모션도 가능한데 아마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할 때는 디스플레이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돌비 비전 HDR을 지원합니다. 그거 참 흥미롭네요. 앱을 사용하면서 카메라를 빠르게 확인해 보죠. 비디오요. 보시다시피 60프레임은 1080p에서만 지원됩니다. HDR은 실제로 뭔가를 해주거나 어떤 종류의 HDR인지 보여주지는 않네요. 아니요. 아니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선 돌비 비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영상 정보는 잠재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 여기 셀피와 그 홀펀치 카메라를 볼게요. 우리는 32메가픽셀 조리개 2.2, 22mm 광각 렌즈를 가지고 있고 1080p 30프레임만 지원합니다. 이제 내부 사양으로 넘어가 보면 이 폰에는 508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50W 유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으며 스냅드래곤 7S 젠4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사양으로는 8GB 램과 128GB 저장 공간이 제공되고 최고 사양으로는 12GB 램과 256GB 저장 공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옵션에는 UFS 3.1 저장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부분인 빌드 퀄리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모습은 괜찮아서 칭찬해주고 싶긴 합니다. 외관 디자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글리프 혹은 호버라고 부르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작은 기본적으로 1 곱하기 1 픽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글리프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폰의 프로 버전에는 실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아마도 주요 타겟층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뒷면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면 그냥 앞면으로 뒤집어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스플레이를 아래로 두면 긁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알림도 화면에 바로 뜨게 하면 되니까요. 그게 그냥 제 방식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마도 타겟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만약 제 휴대폰 뒷면에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그냥 앞면으로 뒤집어서 훨씬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외하면 이 제품의 마감 품질은 꽤 견고해 보입니다. 플라스틱 프레임을 제외하면 이 제품은 플라스틱 프레임에 뒷면은 유리, 그리고 당연히 앞면도 유리입니다.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는 플라스틱 프레임 때문에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하단에는 심 트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건 좀 이상했어요. 듀얼 심 트레이고 아쉽게도 SD카드 확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음 제거용 마이크, 통화용 마이크, 볼륨 버튼, 전원 버튼, 스피커, 타입C 충전 포트, 마이크, 심 트레이, 그리고 이센셜 키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이제 디자인 면에서 정말 짜증나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이센셜 키는 정말 싸구려 같고 조잡해 보이는 플라스틱의 은색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도 있는데 이것들도 뒷면과 맞추기 위해 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버튼들은 무광 마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광 마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센셜 키는 은색 광택 마감이에요. 이 버튼은 정말 형편없어서 아무리 다른 색상 조합이 있어도 항상 이런 쓰레기 같은 버튼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색상 조합이 무엇이든 간에 이 버튼은 항상 은색 광택 마감이에요. 휴대폰의 다른 부품이 무엇이든 색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이 점이 정말 엄청나게 짜증나요. 브랜드 자체가 어느 정도 미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가지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 버튼은 정말 저를 화나게 해요. 완전히 쓸모없고 리매핑도 할 수 있긴 한데요. 적어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센셜 버튼에 대해 뭔가 본 것 같거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중앙 알림과 중앙 공간. 뭐든 클리프 버튼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중앙 공간을 차례대로 누르고 시작하고 계속하기를 선택하세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모든 권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꽤 지루하네요. 멋지긴 한데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바꿔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싫어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건 이 용도로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론 괜찮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크린샷처럼 작동하거든요. AI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죠. 우리 모두 그 부분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모두 이런 쓸데없는 게 없으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제일 화나게 하는 건 이게 오직 이센셜 스페이스만 실행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글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전원 버튼을 주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옵션을 다 뺐네요.
아니면 똑같은 걸 실행하는 방법을 5개나 만들 건가요? 솔직히 이런 게 정말 싫어요. 시작도 안 되는 것도 이 빌어먹을 버튼도 싫고요.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개요든 의견이든 어떻게 분류하든 계속해 볼게요. 저는 Nothing Phone, 그러니까 CMF 라인업이 아니라 Nothing Phone이 좀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가격도 비싸게 만들기 시작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도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아마도 처음 디자인에서 발전하려고 정체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하지만 처음에 인기를 끌었던 건 글리프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글리프에서 벗어나서 이거랑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말이죠. 제 생각에는 특히 그 기기들에 대해 받는 가격과 내부에 들어있는 사양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봐요. 만약 제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훨씬 더 크고 더 밝고 더 디테일한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죠. 보고 싶은 건 뭐든지 볼 수 있는데 굳이 뒷면에 픽셀화된 이상한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게는 이게 좀 쓸모없다고 생각돼요. 멋진 작은 기믹이긴 한데 잠깐 지나면 그냥 쓸모 없어지죠. 그리고 저는 휴대폰 화면이 긁히는 게 싫어서 화면을 아래로 두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항상 화면이 위로 가게 두는데 그럼 뒷면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 돈을 더 내는 건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이 제품의 타겟 고객층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타겟 고객층이든 아니든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기기의 가격이 400유로나 420유로인데 이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기기라면 어, 배터리도 작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꽤 큰 폰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5080mAh밖에 안 돼요. 이건 삼성 같은 모든 대형 브랜드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따라하는 거죠. 삼성처럼요. 다른 브랜드들은 솔직히 말해서 삼성이나 애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그냥 사요. 비록 제가 그 브랜드들을 싫어해도 그들이 제공하는 다른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Essential Space는 지금 저에게 제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Essential Space는 가치가 없고 포함될 수도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글리프는 사라졌고 대신 뒷면에 약간의 LED 플래시가 들어갔어요. 이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에게는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스마트폰의 가치는, 글쎄요. 그리고 단지 뒷면에 약간의 LED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과하게 지불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양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스냅드래곤 7S 젠4 이건 결코 나쁜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이건 중급형 프로세서이고 가격도 중급형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안들이 있고 저는 빠르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사실 잠깐만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네요. 사실상 똑같은 프로세서인데 그냥 상위 버전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원래는 벤치마크를 확인하고 비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럴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얼마나 다른 기기를 얻게 되는지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성능 면에서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versus 같은 사이트, 그러니까 versus.com 같은 데를 한번 볼게요. 혹시 실제 벤치마크 같은 게 있나? 아니, 이게 더 좋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노 리뷰, 오케이. 나노 리뷰에서는 실제로 벤치마크를 좀 보여주네요. 그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잠깐만요. 실제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폰에 대해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적당한 곳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실제로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두 프로세서를 비교해서 실제로 비교 결과를 보여주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비교를 해주는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톱 CPU 네트이라는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두 프로세서를 비교해주는 유일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NECB 벤치마크 안투투10 기준으로 이 프로세서는 87만 4,745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할 대안이 되는 폰은 이 점수보다 250%더 높아요. Geekbench 6 싱글코어 점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166%더 빠릅니다. Geekbench 6 멀티코어 점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203%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같은 가격대에서 어떤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같은 가격대의 제품이 바로 샤오미 포코 F8 프로입니다. 이 프로 모델은 더 큰 배터리와 더 빠른 충전, 그리고 약간 더 나은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돌비 비전을 지원하거든요. 훨씬 더 빠른 프로세서, 더 많은 램, 더 넉넉한 저장 공간, 더 빠른 저장 방식, 더 얇은 베젤, 더 좋은 카메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약 420유로 정도의 같은 금액을 쓸 수 있다면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게요. 만약 가격이 다르다면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제가 있는 곳 기준으로는 두 제품 모두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두 기기 모두 해당됩니다. 포코는 2025년 1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2026년 지금 막 출시된 거죠. 그게 언제였더라? 3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최근에 나온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에 더 낮은 사양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유일한 장점, 유일한 판매 포인트는 바로 이 뒷면입니다. 그런데 이 뒷면이 정말로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 프로세서, 성능, 램과 저장 공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같은 가격에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샤오미에서 훨씬 더 균형 잡힌 기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던 제품은 샤오미 포코 F8 프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말이죠. 그리고 웃긴 건 방금 샤오미가 새로운 기기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점도 있고 단지 프로세서만 다릅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다이멘시티 8500 울트라인지 9500S인지 생각해 보면요. 확인하지 않아도 방금 언급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더 빠를 수도 있고 가격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폰이 출시되었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3월 17일입니다. 제가 언급하려는 다른 제품도 샤오미에서 나온 것이고 역시 포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8 또는 X8 프로 맥스인데 또다시 멋진 네이밍이죠. 애플 논리와 비슷하네요. 8500 울트라가 탑재된 저렴한 버전은 맥스 없는 X8 프로입니다. 두 기기 모두 이 가격대거나 더 저렴하게 출시됩니다. 상위 모델은 이 제품과 가격이 동일하며 하위 모델은 더 저렴합니다. 이 하위 모델은 더 빠르면서도 GSM 기준 약 100유로 정도 더 쌉니다. 참고로 말이나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더 빠른 기기를 얻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다이멘시티 8500 울트라가 실제로 스냅드래곤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스냅드래곤과 비교해보면 울트라가 아니라 엘리트입니다.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젠 3, 젠 5 알겠어요? 아니네요. 그래서 300유로짜리 기기에 들어간 다이멘시티 8500은 실제로 약간 더 느립니다. 에인트2에서는 23% 정도, 긱벤치 6에서는 멀티코어 46점, 싱글코어 59점 정도로 약간 더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100유로가 더 저렴하고 여러분이 이미 들었거나 알고 있을 것과는 달리 포코는 예전에 저렴하고 조악한 품질의 예산폰에서 제 생각에는 사실상 플래그십 기기로 변모했습니다. 무선 충전 같은 몇 가지를 희생하긴 했지만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 가격 대비 엄청난 가치를 제공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경쟁 제품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6200mAh 배터리 100W 고속 충전, 8일리 프로세서, 12GB 램, 그리고 환상적인 디스플레이를 갖춘 스마트폰을 제공한다는 건 대략 3,400유로 정도예요. 이 집에. 이건 정말 우스울 정도입니다. 이건 삼성이라면 2배, 아니 그 이상을 요구할 만한 사양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면 포코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특정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대신에 말이죠. 그리고 만약 다른 대안들도 기꺼이 살펴볼 의향이 있다면요. 그런 대안들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양을 제공하는 훨씬 더 좋은 패키지를 제공할 거예요. 심지어 빌드 퀄리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좋습니다. 네, 더 좋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프레임과 글래스 백이 적용되어 있죠. 포코 FA 프로는 알루미늄 프레임, 글래스 백,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7i,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과 같은 모델이지만 이쪽은 프레임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빌드 퀄리티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포코는 IP 등급이, 잠깐만요. 빨리 찾아볼 수 있으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IP68 등급으로 먼지 완전 차단 및 방수,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IP64 등급이라서 IP 등급이 더 낮아요. 그래서 먼지는 완전히 차단되고 물튀김 정도는 방수됩니다. 즉, 물이 튀는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폰은 1.5m 깊이의 물에 30분 동안 잠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은 같은 가격대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급기와 플래그십 기기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같은 가격에 이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품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제품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대안들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 기기는 정말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고 같은 가격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최신 모델인 포코 X8 프로 막스도 있는데 이 제품은 다이멘시티 9500 프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S였나. 잠깐만요. 아니 이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나노 리뷰, 네트에서는 스냅드래곤 8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제노네요. 잠깐. 이게 최신 모델인가요? 알겠어요. 이게 최신 모델인 것 같네요. 네, 이거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찾았어요. 여기서 잠깐 멍 때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걸 포코 F80 프로의 80 일리트 그리고 최신 X8 프로 막스와 비교해보면 이 이름들이 점점 헷갈리네요. 거기 들어가는 프로세서들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20% 정도 더 앞서요. 네, 인투춘 벤치마크에서는 23%, 긱벤 싱글에서는 12%, 멀티코어에서는 8%더 높아요. 그리고 이건 그 프로세서의 non-S 버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큰 배터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었네요. 무려 8500mAh의 엄청나게 큰 배터리를 받게 됩니다. 이건 정말 이건 진짜 괴물 같은 배터리네요. IP 등급도 69K로 더 좋아졌어요. 램도 같고 저장 공간도 같고 저장 방식도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점이라면 카메라가 더 약해졌다는 점이에요. 50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하나와 8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를 제공하지만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제품은 분명히 그 기능이 없었죠. 카메라 사양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제품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이 제품은 소문상 50메가픽셀 페리스코프 카메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사진 품질 면에서는 약간 희생해야 하지만 4K 60 촬영이 가능해서 동영상 녹화는 더 좋아집니다.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그 점도 더 나은 부분이에요. 프로 모델은 사실 언급하지 않았지만 F8 프로는 8K 30프레임, 4K 60프레임 촬영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카메라 품질 면에서는 이 제품보다 개선된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 두 기기 중 하나가 여기 있는 이 제품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어쩌면 마음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더 나은 가치를 얻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더 적은 돈을 쓰고도 같은 품질의 휴대폰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정말 좋은 선택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